연극 한 편이 무대에 올랐다. 배우들의 눈빛, 몸짓에선 열정이 느껴진다. 김만덕.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과 함께 명성을 떨쳤던 제주의 여성 상인이다. 김만덕 이야기는 시나 노래 등을 통해 소개된 적은 있으나 연극 작품으로 무대에 올려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김만덕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다른 도전 정신으로 거상이 됐으며 선뜻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할 정도로 따뜻한 성품을 지닌 대표적인 조선시대 제주 여성이다. 이번 연극은 제주 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정체성을 이어나가기 위한 아름다운 시도인 셈이다. 거상은 아무나 되겠는가? 돌, 바람과 함께 여자가 많다고 해서 삼다라 불리우는 제주. 과거 여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제주의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효열록.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 제주 목사 한흥호에 의해 만들어진 책이다. 이 책에는 조선시대 제주의 효자, 효부 그리고 연려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 수만도 58명에 이른다. 목사 한흥호는 왜 이러한 책을 만들었을까? 우리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 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유교 사회였다. 남성은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을 제1덕목으로 여겼다. 그럼 조선시대 여성의 삶은 어떠했을까? 한 여성이 자신의 손목을 자른다. 낯선 남자가 우연히 손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정절을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조선시대 여성은 성리학적 사고관에 의해 철저하게 지조와 정절을 강요받았다. 따라서 유교 사상을 널리 확대하기 위한 유교윤리 서적도 많이 만들어진다. 삼강행실도를 비롯한 그 당시 많은 책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 사회상은 여성들의 생활을 억압했다. 여성으로 하여금 종교의 자유까지 막아 자유로운 사찰 출입도 불가능했다. 양반의 아녀자는 집안에 앉아 가사를 돌보는 것을 제일로 여겼다. 문 밖을 출입하며 바깥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때문에 재혼을 하거나 남녀의 자유로운 접촉은 더더욱 상상할 수 없던 시대였다. 고려 시대에 비해서 이 조선 시대가 유교가 상당히 사회 전반적으로 지배했던 그런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유교가 정치적인 면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 예법에까지 이제 적용돼 갑니다. 그런 가운데 소위 우리가 삼종지도랄까, 칠거지약이랄까 이런 남녀 차별, 또 가부장제적인 그와 같은 예법이 널리 확산되고 제주 이 변방에까지 이런 유교 문화가 18세기 후반에는 파급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제주 지방 여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예로부터 제주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여성이 많다는 것은 다른 지방 여성들과는 또 다른 생활을 의미했다. 왜 이렇듯 제주 여성 수가 남성보다 많았을까? 남성들이 고기잡이에 나섰다가 풍랑 등으로 바다에 나가 빠져 죽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과도한 노역 징발과 진상 등을 견디지 못해 의도적으로 제주를 떠나기도 했다. 제주 남성들은 전라도, 경상도 해안으로 도망을 많이 갔다. 남해안 지역에서 제주 남성들은 육지 사람들과는 격리된 가운데 마을을 이루며 살았다. 성종실록에는 처음에는 두세 척이었던 배가 나중에는 수십 척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15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이러한 남성들의 도피로 인구수도 줄었다. 중종 때 와서는 제주의 새 고을에 주민들이 반으로 줄 지경이었다. 16세기 말엽 도민의 수가 절반으로 줄 정도로 도피는 격렬하게 전개됐다. 보다 못한 인조가 제주 사람들의 육지 출입까지 금지했지만 목숨을 건 도피는 계속됐다. 제주의 여성들에게 남성들은 언제 바다에 나가 죽을지 또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였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며 강한 노동력을 행사해야만 했던 것이다. 실질적 가장이나 다름없던 것이다. 이러한 제주 여성의 역할은 제주가 갖는 환경적 특성과도 연관돼 있다. 지리적으로 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제주. 땅은 척박하고 물은 귀했다. 또한 거친 바람까지. 제주 사람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이용해야만 했다. 이에 제주도민들은 한 사람이 10사람의 몫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삶을 유지할 수 없었다. 다른 지역보다 모든 노동에 여성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제주도의 토양은 척박한 땅이라고 할 정도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농사 짓기에는 일손이 많이 가는 밭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밭일 대부분은 여성의 몫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제주에 유배왔던 충암 김정이 쓴 풍토록에는 다른 지방에 비해 제주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적고 있다. 샘물을 깃고 곡식을 베는 일 같은 것은 다 여인이 한다. 통나무를 만들고 지어서 물을 깃는데 거리에 뗄나무와 물을 지어 다니는 자는 모두 부인이다. 타 지방에서는 남성들이 하던 일까지 제주의 여성들이 담당했던 것이다. 제주에는 무태만 밭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다에도 밭이 있다. 바당밭, 바로 제주 여인들의 또 다른 일터다. 척박한 땅으로 인해 바다는 여성들에게 또 다른 노동의 공간이었다. 이방인들은 바다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인상 깊게 보았다.
일하는 모습을 본 소감을 시나 글 등으로 남기기도 했다.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 여성에게 있어 바다는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다.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이 중요한 소득원이자 생계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제주 여성의 강한 경제력은 결혼 제도에도 영향을 끼쳤다. 제주의 여성들은 결혼해서 바로 시집에 들어가 살지 않고 친정에서 당분간 살았다. 자신들이 지금껏 해왔던 물일과 밭일, 그리고 가사 노동의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성 한 명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의미했기 때문에 딸을 가진 집을 배려한 처사였다. 여성의 경제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다. 여성의 역할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김상원이 쓴 기행문 남사록. 남사록에는 제주 여성이 여정이라 하여 국방의 의무까지 담당했음을 알려주는 기록이 있다. 당시 남성에게 주어진 군복무 나이는 8, 9세에서 60세까지. 그래서 그 집안에 어린이나 노인 남성이 있으면 여성이 그들을 대신했다. 제주 여성들은 힘든 가사 노동에서부터 군복무까지 담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강인한 생활력은 사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여성의 강한 경제력은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낳았다. 제주도의 경우는 사내들은 거의 그 배를 타는 일이 많다. 공사 간에. 그래서 배를 타다 보면 그 죽는 표몰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남자애들을 하면 고기밥이 될 애라고 해서 이제 기피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들의 강한 경제력과 함께 남자아이들은 바닷가에서 고래밥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딸을 낳으면 집안을 일으킬 본전을 낳았다 하고 아들을 낳으면 나 가슴 썩힐 자식이라 했을 정도다. 절대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만큼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의 출생이 더 기뻤던 것이다. 남성 이상의 많은 일을 해야 했던 제주 여성. 제주 여성의 고된 삶의 무게를 더욱 짓누르는 것이 또 하나 있었다. 바로 조정에 바치는 해산물 진상이었다. 한 해 동안 나라에 바쳐야 하는 진상품의 양은 상당했다. 충암 김정의 풍토록에는 방망이로 두드려서 말린 전복이 3,030첩, 말린 것을 썰어서 꿰어놓은 조복이 230첩, 납작하게 펴서 말린 것은 910첩, 상당한 양의 전복이 진상됐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는 엄청난 노동력이 투입돼야 함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이
제주 여성들의 몫이었다. (1727년) 조정에서 진상품의 양과 품목을 바꾸면서 제주 여성들의 고충은 더욱 심해졌다. 해산물 양이 줄면서 계절 영향을 덜 받는 품목인 양태의 양을 늘린 것이다. 정조 때 와서 제주의 양태가 전국으로 판매되는 독점 상품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양태 제조와 함께 말총 공예 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제주는 말의 고향이라 할 만큼 말총 공예의 재료가 되는 말꼬리털을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산물에 우존했던 제주 사람들에게 양태와 말총 공예는 또 다른 생계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태 작업이나 말총 공예 작업 역시 대부분 여성의 몫이었다. 여성들은 낮에는 밭과 바다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집에서 양태와 말총 작업을 해야만 했다. 제주 여성들은 밤낮으로 쉬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일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일하는 여성들 가운데는 정부인이 아닌 첩도 많았다. 기록에 의하면 심지어 병들고 나약한 남자도 모두 부인을 취하는데 많게는 8, 9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지방과 제주의 첩문화는 다르다. 한반도의 첩문화가 사대부 중심의 남성 권위주의 산물이라면 제주는 남녀 불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상황이었다. 여성에게 있어 첩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다른 순환을 의미했다. 하지만 첩 하나 거느리지 못하고 홀로 호라비로 살다 죽는 남성도 있었다. 바로 포작대, 선원들이다. 선원들은 진상하는 전복이 수량이 많고 또 힘든 일 때문에 도망가고 익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선원의 아내는 도망간 남편 때문에 대신 옥살이를 치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호러미일지라도 포작인의 아내가 되려고는 하지 않았다. 제주 여성은 남성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강인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강인한 제주 여성의 이미지는 제주의 탄생 설화에서부터 나타난다. 거구의 몸으로 손수 흙을 날라 한라산을 만들었다는 설문대 할망. 제주를 창조한 신은 남신이 아니라 여신이었던 것이다. 할망은 그 육지와 제주를 잇는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 명주 한 동이가 모자라서 그 의지가 퇴색되어 버리긴 합니다만은 그 육지와 제주의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것은 그만큼 그 육지와 제주 간의 문화와 문물을 수수하려고 시도한 그런 문화 영웅적인 면모를 충분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의 영웅이라고 하면 남성, 특히 그 남성의 실현담이 이제 주가 되는 문헌설화와 비교해 볼 때 제주의 그 설문대 할망은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신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자식들은 죽어 이곳 한라산의 영실기암이 되었다. 500명이나 되는 자식들은 여성의 엄청난 생산력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18,000신들 가운데 여신들의 모습은 당당하다. 제주 땅에 처음으로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 농사를 시작한 것도 여신이었다. 제주는 태초부터 여신의 땅인 셈이다. 여신의 땅 제주. 현재 제주를 대표하는 여성하면 단연 해녀를 꼽는다. 지금도 제주 해안 곳곳에는 어렵지 않게 해녀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제주의 해녀는 특별한 장비 없이 바닷속 20m까지 들어가 2분 남짓 숨을 참으며 해산물을 캐낸다. 제주 해녀의 잠수 능력은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초인적인 능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생사를 넘나드는 물질 작업. 해녀는 제주 여성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이다. 그만큼 또 위험이 따르는 노동이었다. 그렇다면 제주를 찾은 이방인들의 눈에 물질하는 해녀들이 어떻게 비쳤을까? 풍토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전복과 미역을 따는 여자 잡녀. 잡녀는 2월에서 5월 이전까지 바다에 들어가 미역을 캐내었다. 잡녀들은 미역을 캐낼 때 발가벗은 알몸으로 낫을 갖고 캔다. 그리고 남자가 미역을 무트로 끌어올리는데 서로 힘을 합했다. 또한 잡녀들은 남자들 앞에서 발가벗은 몸을 해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방인들 눈에는 해녀의 물질이 놀라움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당시 해녀들은 발가벗고 물질을 했던 것일까? 그러면 정말 그 시대에도 나체로 나체로 조업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저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본다든지 사회적인 어떤 그 관념을 볼 때 나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어떤 국부만 어떤 가린 상태의 모습을 이방인들이 봐서 정말 나체로 조업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제주 여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추위와 싸우며 일했음은 분명한 일이다. 열악한 땅에서 작업하는 해녀들을 보고 감탄한 이도 있었다. 세종대 기건 목사는 해녀들이 추운 겨울에도 소라, 전복 따위를 캐서 살림에 보탠다는 말을 듣고 감격했다 한다. 누가 보더라도 그만큼 해녀의 일은 힘들고 위험한 노동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해녀들의 노동 형태는 사회 문제가 되었다. 남녀가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인조 때 이르러서는 남녀가 함께 어울려 조업하는 것이 금지된다. 의복 역시 변화된다. 1702년에 제작된 탐나술역도에는 해녀들이 옷을 입고 물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두 다 유교의 영향이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강인한 인내심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준 건 무엇일까? 그중 하나가 바로 노래이다. 지금도 물질을 나가는 해녀들은 선상에서부터 노래를 부른다.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한다. 힘든 물질 작업이 기다리고 있지만 긴장감이나 싫은 내색 하나 찾아볼 수 없다. 조선시대 제주 여성들은 노동요를 통해 힘든 노동을 달랬던 것이다. 여성들의 노랫소리는 낮이나 밤이나 끊이지 않았다. 특히 밤중에 들려오는 노랫소리는 듣는 이를 슬픔에 잠기게 만들었다. 섬 여자들은 새벽까지 작업하면서 슬프게 노래한다. 그 슬픈 곡조는 나그네를 슬픔에 잠기게 한다. 산행가난 울김새 소리 사람들은 노동을 하면서 그 노동의 힘듦을 노래로서 극복하려고 했고, 단지 노래를 부르면서 극복하려고 했던 것만이 아니라 그 노래 속에서는 새로운 세계인 이어도를 창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인 경우는 자기와 같이 힘든 노동을 하는 어머니, 동지애로서 어머니를 끌어들여서 자기의 신세 한탄을 어머니에게 하고 어머니를 통해 자기의 삶을 이해시키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제주 여인들은 노동요를 통해 힘든 삶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듯 여성들은 삶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지만 조선사회는 또 다른 시련을 제주 여성들에게 안겨주었다. 효자와 연려를 칭송하는 수많은 글들. 조선 후기로 갈수록 확산된 유교 사상은 제주 여성들로 하여금 가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내와 며느리 역할까지 철저하게 떠맡겼던 것이다. 삼정문. 삼정문은 제주의 대표적인 효부 연려문이다. 과거 효자 연려를 배출한 집안에는 이처럼 붉은색 종문을 달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도 주어졌다. 이는 모두 효와 정절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삼정문은 효자였던 박계곤, 연려였던 그의 딸, 그리고 딸의 노비 고소락을 기리는 문이다. 몸종이었던 고소락은 주인의 정절에 감동받아 평생 시집가지 않고 주인을 섬겼다고 한다. 지금도 이들의 효와 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사를 행하고 있다. 산수에서 안 오고 우리 재단이 있으니까 산수에 가지 안 오고 여기서 그저 3월 16일 날 그냥 옛날부터 할아버지네 한때는 정월명절 날로 8월 추석에 했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꿔가니까 1년에 한 번 4월 16일 날 그저 세월은 흘렀지만
조상의 아름다운 효심과 정절은 후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효심과 정절을 말해주는 또 하나로 연료비가 있다. 애월읍 나붐리에 있는 문명원의 처 고씨비. 고씨 부인은 위독한 남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베었다 한다. 단순한 수절 정도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 죽음까지 무릅쓴 연료다. 이처럼 제주 도처에는 남편을 향한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는 연료비가 많다. 연료 가운데는 남편을 바다에서 잃는 경우도 있었다. 한경면 용수리 앞바다. 이곳에 연료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해온다. 고씨 부인은 바다에 일을 나간 후 소식이 끊긴 남편을 매일 기다렸다. 시간이 가도 남편 소식이 없자 슬픔에 못 이겨 그녀는 이곳 엉덕동산숲에서 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한다. 사랑의 힘이었을까? 그 후 이상하게도 목을 맨 바위 위로 남편의 시신이 떠올랐다 한다. 지금도 매년 용수리 주민들은 이곳에서 부부를 기리는 제를 지내고 있다. 조사창에 처 자씨 부인 역시 남편을 바다에서 잃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도 생각했지만 늙은 시부모와 어린 자식들이 눈에 밟혔다. 결국 마음을 다잡아먹고 집안을 잘 꾸려나갔다. 이 외에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강한 희생정신이 엿보이는 문헌과 비는 많다. 멀리 한라산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신분을 초월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비도 있다. 홍윤혜는 1777년 제주로 유배온 조정철과 사랑에 빠진 여인이다. 사랑의 대가였을까? 그녀는 조정철을 모함하려는 당시 목사의 문초를 당한다. 사랑하는 지아비를 위해 끝까지 조정철의 결백을 주장한 홍윤혜. 그녀는 결국 문초에 못 이겨 죽음을 당한다. 훗날 조정철은 그녀를 그리워하며 시 한 편을 남기기도 했다. 옷 같은 그대 얼굴 묻힌 지 몇 해던가. 누가 그대의 원한을 하늘에 호소할 수 있으리. 황천길은 먼데 누굴 의지해 돌아갔는가. 진한 피 깊이 간직하고 죽고 나도 인연은 이어졌네. 저는 이게 홍윤혜가 조선시대의 규범적 여성상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삶에 순정을 바친
그래서 불꽃처럼 살다간 의계의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계와 지조는 제주 여성들이 자주성이 밑받침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윤애는 모준 문초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사랑을 지켜나갔던 자주성 강한 제주 여성이었다. 지금까지 제주에 남아있는 이러한 효부와 연료비는 총 60개. 이처럼 조선시대 제주 여성들은 봉양할 시부모와 가족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는 죽음도 감수했다. 제주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그 식소를 책임져야 하는 원죄와 같은 것이면서 강인한 자주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여성들의 강인한 자주성은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휘했다. 과거 보리가 자라는 이맘때가 되면 서민들 삶은 더욱 어려웠다. 저장해 두었던 식량이 다 떨어져 나가고 보리가 여물려면 한참 남았기 때문이다. 이를 보릿고개라 부른다. 육지지방과 달리 제주에는 보릿고개가 따로 없었다. 1년 내내가 보릿고개였던 셈이다. 제주 여성들은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아무리 부지런하고 노력해도 어렵기만 한 제주의 살림살이. 제주 여성들은 살아남기 위해 또 짜고 또 쪼개는 길밖에 없었다. 그러한 삶은 제주 여성들의 생활 신조로 자리 잡았다. 이를 존양정신이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존양은 구두쇠나 깍정이 자린고비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0,000원을 소비해야 할 자리에서 8,000원을 쓰고 2,000원 정도를 비축하여 두었다가 훗날을 대비하는 마음 자세가 존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검절약이라든지 저축이라고 하기에도 약간 설명이 부족한 듯한 제주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관련해서 조명해야만 의미를 갖는 그런 뉘앙스를 갖습니다. 인양정신이라는 것은 풍작이나 흉작 또는 삼재에 대비하고 미래를 예견해서 계획적으로 존양하는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현실 안주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양정신은 단순히 절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재앙도 이겨낸다는 굳건한 제주 여성의 의지와 함께 스스로 일어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굳건한 제주 여성의 의지는 목사 앞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희태 목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진다. 목사가 그의 첩과 첩의 자식을 데리고 제주로 온다. 관청의 기생이었던 곤생과 그녀의 딸이 이 사실을 알고 소문을 퍼뜨린다. 목사가 가족과 함께 오는 것조차도 법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화가 난 목사는 갖은 모함과 고문으로 곤생의 딸 셋을 죽게 만든다. 이에 곤생은 서울까지 올라가 신문고를 울리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결국 이희태 목사는 그녀가 올린 상소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된다. 같은 기생 신분이었지만 최근 화폐도한 인물로까지 거론된 또 한 명의 여인이 있다. 김만덕.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 그녀의 자취는 사라봉에 위치한 모충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만덕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년 전의 인물이다. 당시 기생이었던 그녀는 기생 신분을 벗고 장사꾼으로 성공한다.
제주의 옛 관문이었던 산지항. 이 산지천 포구가 김만덕이 맨 처음 장사를 시작한 곳이다. 그녀가 이곳을 장사터로 선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곳 산지천은 일단 제주 목관하고 가까운 이 동쪽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고요. 그다음 건의포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당시 내륙 지방의 상인들이 많이 출입했던 조천포, 그다음 화북포 사람들이 이 동문을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륙 지방의 그 상인들이 대부분 이 목관하로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와서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객주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객주가 내륙 지방의 상인들이 와서 머물고 그다음 여기서 물자를 교역하고 그렇게 상행위를 했던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산지천 포구의 가치를 잘 알고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할 만큼 그녀는 세상을 보는 안목이 뛰어났다. 하지만 그녀의 진면목은 제주에 커다란 재앙이 닥쳤을 때 더 크게 발휘됐다. 정교 당시 제주에는 엄청난 흉년이 발생했다. 인구 6만 명 가운데 굶어 죽은 이가 2만 명이나 됐다. 당시 제주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된 것이다. 조정에서 각종 공물을 보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때 김만덕은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선뜻 내놓은다. 그녀 나이 56살 때이다. 은광연세. 은혜로움은 세대를 바꾸어 이어 내려져야 한다는 뜻으로 추사 김정희가 썼다. 그의 선행은 추사뿐 아니라 당시 영의정까지 감복하게 만들었다. 첫째는 그녀가 보여주었던 그 선구적 페미니스트로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주도라고 하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육지로 가는 최초 여성이 되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여성 경제인으로서 당시 부과되었던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여성으로서 금강산을 찾았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유학자들의 칭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아마도 김만덕을 선구적 페미니스트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죽어 제주 성안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 묻혔다. 죽어서까지라도 제주 사람들을 보살피고 싶었던 것이다. 김만덕 삶을 조명하는 다각적인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녀의 일대기를 그린 한 편의 연극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제주 여인의 강인함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주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는 작업을 얼마나 해왔을까? 지역적인 소재라든가 지역적인 인물에 대해서 우리들이 예술하는 분들이 어떤 재평가 작업이라든가 어떤 그 형상화시키는 작업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작품은 제주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자라는 어떤 신분에서도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인물인데, 지금까지 어떤 뭐 재평가라든가 어떤 평가가 좀 덜 돼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뭐 연극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술 분야에서도 모두 활성화가 돼가지고 제주도의 어떤 지역적인 소재랄까 그런 것들이
예술 작품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극처럼 제주 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정체성을 이어나가기 위한 시도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해녀는 아기 낳아서 사흘이면 바다에 들어간다. 딸을 낳으면 돼지 잡아서 잔치하고 아들을 낳으면 발로 엉덩이를 찬다. 제주에서 전해지는 이 속담들은 제주 여인들이 생활력이 강했으며 또 특별한 존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돌멩이가 구르는 돌밭에서 김을 매면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승길 같은 바닷속을 매일 뛰어들면서도 희망과 내일을 노래했던 제주 여성들. 제주 여성들은 어려운 가운데도 내일을 꿈꾸며 힘든 오늘을 이겨냈다. 또한 이러한 여성들의 강인한 기질은 어려움과 맞닥뜨릴 때 더욱 강해졌다. 불굴의 의지로 어려움을 정면 돌파했으며 때로는 무한한 도전 정신으로 시대를 앞서기도 했다. 조선시대의 제주 여성. 우리가 그들을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